흔히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로 운영되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회를 포함해 평의회, 집정관, 법정 모두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그 대표를 뽑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아테네식 민주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물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의 시장과 법정 입구마다 빠지지 않고 설치되어 있었던 유물. 이 유물은 클레로테리온이라는 제비뽑기 장치입니다. 시민들은 이 장치의 오른쪽 가로홈에 각자의 이름표를 넣습니다. 다음에는 검은 돌과 흰 돌을 섞어 왼쪽 수직관으로 떨어뜨립니다. 검은 돌 사이에 흰 돌이 멈춰서면 그 줄에 이름표를 넣은 시민들이 대표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선거가 아닌 추첨. 이것이 바로 아테네식 민주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시민들은 왜 추첨을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로 활용했을까요? 아테네 시민들은 통치자가 일반 시민들과 분리되어 계속 통치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는 통치하는 것과 통치받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첨제도와 단임제를 통해 통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에게는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And so this, I think, is really the heart of the idea, is that everybody has an equal chance to take those important positions of government. 아테네 시민들에게 정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민을 지배할 자격이 있는 소수의 엘리트가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우스 신으로부터 같은 몫의 정의감과 양심을 받았다고 믿었던 아테네 시민들. 그들에게 정치는 정의감과 양심만 있다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누구도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믿음. 바로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And they believed that every citizen had these things. Every citizen had the ability to make judgments, both about himself and about other things. 우리는 흔히 아테네 민주주의를 중우 정치라고 폄하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우 정치였다면 어떻게 200년을 넘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민주주의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찬란한 그리스 문명을 꽃피운 토대였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스스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이웃의 제국인 마케도니아의 침략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민주주의의 전통도 중우 정치라는 오명을 안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을 깨고 민주주의가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1775년 4월 19일) 미국 보스턴 인근 렉싱턴시 외곽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었습니다. 당시 북아메리카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프랑스와 7년에 걸친 전쟁을 벌인 끝에 이 지역을 손에 넣은 영국. 하지만 긴 전쟁엔 대가가 따랐습니다. 영국은 바닥난 국고를 메우기 위해 식민지 미국에 차, 설탕, 종이 등의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분노한 보스턴의 한 단체는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선박을 습격해 차 화물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영국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자치권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격분한 보스턴 시민들은 민병대를 조직해 영국군에 맞섰습니다. 영국군과 보스턴 민병대의 첫 격돌, 그것이 바로 렉싱턴 전투였습니다. 팔 년간 계속된 전쟁은 결국 미국 시민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1787년) 독립을 쟁취한 미국의 주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서 역사적인 재헌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서는 두 개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개별주들의 자치권을 강조하는 입장과 강력한 연방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겁니다. 논쟁 끝에 결국 주 대표들은 연방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 헌법안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헌법안 비준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헌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주에서도 동일한 논쟁이 되풀이됐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뉴욕주는 연방정부에 대한 반발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연방정부안을 옹호했던 제임스 메디슨은 법안에 대한 뉴욕주의 비준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방주의자 논설이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메디슨은 미국 국가체제의 성격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제라고 표방한 겁니다. 이것은 당시 제임스 메디슨이 쓴 연방주의자 논설이 게재된 뉴욕신문입니다. 여기서 메디슨은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화제는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에게 정부를 위임한다는 것이고, 둘째, 공화제는 더 많은 수의 시민들과 더 넓은 범위의 국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lexander Hamilton and James Madison. And both of them were very anxious indeed to insist that the American Republic wasn't going to be like any of the Greek democracies. It was going to be a new form of state which would work on a much larger scale and which would take its political decisions in a more sensible way and a way which wasn't so subject to immediate impulses in a large group of people, to what they saw as sort of crowd political phenomena. 고대 아테네의 시민은 약 3만 명 정도였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민회에 참여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대표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미 건국 당시 투표에 참여한 시민은 2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 투표 가능한 인구는 2억 3,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 경기장으로 알려진 미시간대 스타디움. 이 경기장의 수용 인원은 10만 명입니다. 만약 미국이 고대 아테네 같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한다면 투표 가능한 미국 시민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미시간대 스타디움 2,340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집회에서는 토론도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당 5분씩만 말을 해도 2억 3,400만 명이 모두 발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11억 7천만 분, 즉 2226년이 소요됩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이 같은 정치 참여 방식으로는 미국 정부를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직접 민주주의 대신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주장했습니다. 바로 공화제였습니다. So when these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both the founding fathers in this country, authors of the Federalist among them, and the leading political leaders in France, they thought democracy is a bad form of government. And they were saying, we're not establishing democracy, we're establishing a republic. What's a republic? 미국 건국 당시만 해도 민주주의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오히려 공화제를 훨씬 더 선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공화제보다는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이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원 배분에 참여하려는 가난한 시민들의 의지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보통 선거권입니다. 1842년 미국의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2명의 주지사가 동시에 선출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변호사 출신의 토마스 도어. 그는 시민들과 함께 자신들만의 시민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헌법에 의해 주지사로 선출된 토마스 도어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인근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투쟁까지 벌이려 했던 시민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다름 아닌 선거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백인 남성들만이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인 남성들에게 선거권을 달라. 이것이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 총을 잡고 나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은 선거권 확대를 원치 않았습니다. 반란은 결국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주동자 도어는 재판에 회부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선거권 제한에 대한 문제를 미국 연방 전체로 확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반란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로드아일랜드주는 선거권 조항을 개정합니다. 반역죄로 수감됐던 토머스 도어도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1850년대 마침내 미국에서는 재산에 의한 선거권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